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바람 권위공법 이상권입니다. 벌써 우리가요, 34회 시험을 오늘 봤어요. 그쵸? 이제 시험 끝나고 여러분 이제 창살 없는 과목에서 드디어 오늘이 출소하는 날입니다. 빠밤! 축하드립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이라도 오늘 안 되신 분들은 뭐 한 번의 실패가 평생 실패는 아닌 거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도 있는 거니까 마음 좀 위로하시면서 다음 공부 준비하시기 바라고, 합격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할 거는요, 뭐 정규적인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험 봤던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 설명을 드리고, 제가 설명하던 것들 뭐가 나온 게 있냐 없냐 설명드리면서 뭐 상급 레벨 문제, 하급 레벨 문제 정리하는 것들, 그 정도만 간단히 보는 거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이 이제 뭐 시험 평가에 대한 총평이 많이 올라오겠지만은요, 제가 보기엔 올해 같은 시험은 작년에 33회에 비해서는 좀 평이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용으로 봤을 때 보통은 국토계획법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상중하의 레벨로 봤을 때 몇 문제가 있냐라고 했을 때 국토계획법이다, 도시개발법이다, 정비법이다, 뭐 건축법이다, 그 다음에 주택법이다, 농지법이다, 이래가지고 6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올해도 국토계획법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우리가 내용 본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2문제 정도만 좀 상급 문제였던 것 같아요. 국토계획법은. 그리고 이제 7문제 정도가 이제 하급 문제. 나머지는 이제 12개 중에 중급 문제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개발법에도 상급 문제 하나, 정비법도 하나. 여전히 건축주택은 상급 문제 너 누구냐? 이런 문제가 3문제, 2문제나 나왔어요. 좀 어려웠죠. 그렇죠? 그리고 농지법은 뭐 상급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하급 문제를 본다면 개발법에서 2문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맨날 공부하던 것들. 그 다음에 정비법도 3개 정도 이번에 좀 하급 문제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좀 올해 쉬운 게 꽤 있었고요. 건축은 3문제가 상급이었는데 너무 재밌는 건 4문제가 완전 하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3문제 다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4문제만 맞춘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주택법에 대한 부분도 하급 문제 2개, 농지법은 너무 쉬웠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상급 레벨에 나와 있는 문제가 총 9개 정도. 그렇죠? 하급 문제 나오는 것보다 총 20개 정도라고 나와서 중급 11개 정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 봤을 때 하급 문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상급 문제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과거엔 상급 문제가 한 15개, 14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손도 못 댈 문제가. 근데 지금은 손도 못 댈 만큼은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어려웠던 게 9문제 정도. 그래가지고 객관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조금 좀 평이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올해 34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다시피 뭐라고 했습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하급 문제를 실수하지 않는 거. 이것만 다 맞춰도 뭐가 됩니까? 50점 아닙니까? 그리고 중급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수하지 않고 맞추는 거. 이게 우리가 공부할 상황인 거고, 어차피 상급은 버리는 거고. 그렇죠? 드린 말씀들. 매번 시험 끝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정도 간단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41번부터 간단하게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볼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내용에서 틀린 것이 뭐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틀린 것이 뭐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지문들은 뭐 워낙에 쉬운 지문들이고요. 답은 3번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에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라 포함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이제 한 차례만 3년 내고요. 심의 없이 한 차례 2년 내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항상 다 드리던 말씀이어가지고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2번 문제 봐봅시다. 국토계획 법령에서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행위의 규모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문제가 그래도 국토계획법은 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다.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거. 솔직히 이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설명드리지 않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시행령의 55조에 나와 있는 부분. 우리 맨날 앉아가지고 주상 자생 녹지 뭐 1만, 뭐 공관농 3만, 보자 5천 외웠던 거 있잖아요. 그 규모 조정을 받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어려웠던 지문이었습니다만 정답에 대한 부분은 4번이에요. 4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시행령상 규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보급 촉진 법률에 수소연료 공급 시설에 설치 수반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뭐 지구 단위 계획이다. 나머지 뭐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다음에 농어촌 정비 사업이다. 건축물 건축 등의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않는 토지 복원 사업이다. 국방 군사 관련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규모 제한 받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라 볼 수 있는 부분으로서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43번 보시면요.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시도지사가 뭐를 복합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또 나왔어요. 복합 용도 지구만 나오면 맨날 물어보는 거 어디 한다고 했습니까? 일반 주거, 일반 공업하고 계획관리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그러니까 디귿, 리을이 되어져서 43번 답은 2번이 되어지고요. 이거 완전 학급 문제예요. 그렇죠? 만약 이거 틀렸다면 정말 속상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또 다음 기회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답은 2번이 되어지겠죠. 됐습니다. 그다음 다음 문제 보십니다. 4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설명 좀 옳은 거라고 나오죠. 요즘은 조금 약간 난해할 수도 있었는데 뭐 내용들이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일단 내용 봐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준산업단지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X. 그 다음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 공업지역이라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2번이거든요. 제가 맨날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거 나올 때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부분으로서 시행령 43조예요. 일반 주거, 준주거와 준공업 상업지역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2번 답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 택지개발촉진법에 정태가 기억나죠?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지정해야 한다. 5년이 아니라 10년. 그리고 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계획관리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국 정할 때에는 계획관리 지역이 얼마? 5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3분의 2 이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농림 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한다면 지구 단위 계획국 지정할 수 있죠. 제가 얘기했었죠. 농림 지역에 무슨 뭐 장원, 복숭아 농장이 있었다. 이걸 황독깡통을 만든다고 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정했다.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해서 동네를 완화 관리한다. 이게 있었단 말이죠. 되죠. 그래서 않는다. X. 정답은 2번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뭐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나머지 아시면 2번은 맞출 수 있어요. 2번 자체는 좀 어려웠지만 나머지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정답은 2번이 되어지고요. 너무 쉬운 문제 있죠. 45번.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주민의 위반 제한이에요. 주민은 관리 계획에 대해서 그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 사항이 아닌 거. 매번 얘기했죠. 기지산에 올라서 대입을 보고 제한합니다.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한합니다. 이랬잖아요. 그럼 제가 저번에 동영 볼 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똑같은 문제 있었죠. 답까지 똑같았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위반 제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것도 완전 학급 문제입니다. 그렇죠? 꼭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반시설, 지구 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행위제한대책, 입지, 교외 최소구역은 맞는 것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어지겠네요. 그렇죠?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봅니다. 46번.
이것도 완전 중요하다고 매번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실효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 이렇게 배웠던 거.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주민이 입안 제한했고 그 다음에 허가인가 승인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이잖아요. 그러면 계획에서 사업 착수니까 5년인 거죠. 5년. 그렇죠?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그렇죠? 드디어 나왔네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적중률 100%라고. 그 이유는 뭐다? 나올 때까지 얘기하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가 정답은 3번이다. 뭐 심오한 고민은 필요 없는 문제가 되어지겠죠. 47번입니다. 47번 용도 지구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용도 지구. 그래서 빵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이 뭐냐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쉽죠. 집단 취락지구 뭐였어요? 계지분 개특법.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가 집단 취락지구고요. 그 다음 복합개발진흥지구예요. 복합개발진흥지구죠. 그러면 그 원 정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거 산업유통이잖아요. 주거 산업유통 관광위한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여기는 공업기능이겠죠. 산업유통이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1번 개발제한구역과 공업이에요. 설마 개발제한구역과 상업 쓰신 분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실수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어쨌건 개발진흥지구 종류가 주거, 산업유통, 관광위항이잖아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산업유통 관련된 거라면 공업이라고 나와야 맞겠죠. 그렇죠? 그렇게 내용됩니다. 너무 머리 뜯지 마세요. 그렇죠? 다른 건 맞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47번 답은 1번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48번이죠. 이것도 완전 중요하죠. 매번 얘기하던 거 용도구역 중에서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뭐라고요?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죠? 입지하는데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상으로 한다. 근데 하지 않는 거. 요번에 평가사에도 문제가 나왔고 우리 시험 나올 거라고 이제 많이 강조했던 거 바로 이 부분이죠. 학급 문제고요. 그럼 당연히 도시첨단산업단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밀복합형 재정促진지구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빈집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과 근린재생형 활성화를 수립하는 지역. 그렇죠?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공주,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밀집한 동네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죠. 완전히 거저죠. 국토계획법 12개 중에서 7문제가 완전 학급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거 완전히 맨날 풀던 문제잖아요. 실수하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어지겠죠. 49번.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거라고 나와 있는데 다 매번 받던 지문이고요. 5번에 보시면 제가 매번 얘기했죠. 개기면 안 된다고.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개기면 안 된다고 봐요. 5번.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적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개기면 안 된다고요. 너무나 무리한 과중 부담이기 때문에 틀린 거는 몇 번? 5번이 되어지겠죠. 나머지들은 매번 드리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everybody 뭐요? 개기면 안 된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중복될 수 없다. 항상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답은 몇 번? 5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50번입니다. 50번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그렇죠?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군구와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물어봤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다 고르면 답이에요. 기억, 니은, 티귿. 그렇죠?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나오면 약간 좀 놔뒀다가 다른 문제 답 좀 본 다음에 가장 없는 거 답으로 초이스하는 게 맞는 건데 모두 고르면 됩니다.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군구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그 다음에 시범도시 사업계획, 그렇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문에 관한 조언,
또 시장군수 결정하는 뭐가 되어지죠?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같은 것들도 다 시군구 도시계획의 심의가 되어집니다. 정답은 5번이 되어지겠죠. 됐고요. 51번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도시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든 뭐하든 간에 타인 토지의 출입과 관련된 문장이 나올 거다라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나올 게 나오고 말았죠. 중급 레벨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봐요.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의 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된다. 알리는 거는 행위건 비행건 알려야 돼요. 그렇죠? 행정청이면 허가는 안 받겠지만 알리는 거는 일반적인 출입일 때도 알려야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적극적 출입이면 3일 전이겠지만 일반적 출입이라고 한다면 7일 전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이 1번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두 번째 지문을 보시면요.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치장, 임수통로로 일시, 적극적 출입이군요. 이런 경우일 때 사용한 날부터 14일 내 허가받아야 한다? 헛소리예요. 그렇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고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행위면 통지하고 비행이면 허가를 받겠죠. 또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여도 시행자는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서 일몰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출입할 수 있다. 깡패입니까? 그렇죠? 일몰후에 대한 일출 전 일몰후라고 한다면 점유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받아 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네 번째, 토지에 출입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직을 신청할 수 없다. 이런 말 없어요. 헛소리입니다. 또 5번,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받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다. 행정청이라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1번 답이죠. 약간 좀 문장을 좀 뒤틀어 가지고요. 다른 측면으로 물어봤는데 원칙만 알면 속지 않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52번. 도시계획설 사업의 시행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옵니다. 도시계획설 사업의 시행. 그렇죠?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설 사업 시행할 때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1단계 3년 내, 2단계 3년 후.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드는 것이 이방권자가 원래는 3개월 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포함해가지고. 하지만 다른 법에서 우리 법의 사업을 의지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2년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평가사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이 1번. 정비법상 정비법.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으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만드는 거는 2년 내에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1단계 집행계획 포함되는 건 3년 이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토지주택공사라는 자가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고 한다면 공공이니까 소유 동의 요건 필요 없죠. LH니까. 그렇죠?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뭐다 관련되거나, 그렇죠?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광 특도시군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도시계획설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정답은 4번인 거죠. 그렇죠? 요번에 나왔던 평가사 나왔던 문제하고도 거의 유사한 지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설 사업의 대상 시설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서 도시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할 시행할 수도 있죠. 도시계획설 사업은 분할할 수 있고요. 개발 사업은 분할 결합할 수 있고요. 정비 사업은 분할 결합과 통합도 가능하죠. 제가 원 추가하면서 항상 설명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중급 문제로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고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 그래서 국토계획법 12개 봤고요. 그럼 개발법으로 갑시다. 이 문제 아주 친숙하죠? 제가 동용모의고사 2번째인가요? 3번째 얘기할 때 환지 설계할 때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는 사업 전에 있는 거에 대해서 사업 후에 있는 것을 얼마를 주면 같은 가치인 건가? 평가식일 때 비례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비례율이 100%면은 종전 거에 대해서 같은 가치로 뭐 하죠? 이렇게 주면 되겠죠. 같은 가치로. 여기에 1억이다, 여기에 1억이다.
그러면 같은 값을 주면 됩니다. 비례율이 100%라고 한다면. 만약에 비례율이 150%면 1.5배를 줘야 되겠죠. 1억에 대해 1억 5천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럴 때 비례율을 우리가 구한다면 봐요. 환지 전에 토지가액의 총액 분의, 그죠? 여기다가 조성된 토지에 대한 부분의 총액 마이너스 총사업비라는 거를 빼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럼 봐봐. 일단 분모 환지전 가액이 얼마다? 1,000억이잖아요. 환지전 가액 500억이구나. 뭐라고요? 환지전 가액이 얼마다? 500억이고요. 그 다음에 조성 토지가 얼마다? 1,000억이죠. 그 다음에 사업비 얼마? 250억입니다. 그죠? 빼주면 어떻게 돼요? 500억 분의 얼마? 750억이 되어지겠죠.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150%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죠. 심지어 제가 동영 모의고사에서 실제 나왔던 문제다가 숫자만 바꿔서 물어봤는데 이거 과거 기출문제 정말 숫자만 바꿔 낀 문제입니다. 완전 똑같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보람찬 문제예요. 동영 때 제가 3회차인가 2회차 들었던 문제인데,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500억 분의 뭐가 되죠? 1,000억 마이너스 250억이 되어지니까 500억 분의 750억은 150%가 되어지겠죠. 정답은 3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됐고요. 그럼 다음 문제 54번 보겠습니다. 54번. 원형지 공급과 관련된 설명이라고 나옵니다. 원형지 공급. 그렇죠?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공급하는 거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거라고 나와 있는 지문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원형지를 공장부지, 포인트는 공장부지죠.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당연히 경쟁 입찰이죠. 학교,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쓰는 경우만. 그게 아니면 수의계약이겠지만. 하지만 이것도 2회 이상이 유찰된 경우라 한다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나오는 거니까 옳은 거의 정답은 1번인 거예요. 이것도 제가 동영 때 들었던 답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의 개발 밀도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고요. 3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환지의 감정 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하는 기반에서 공사비를 더해가지고 시도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죠?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거죠.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지 시도 조례가 아니고요.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이면 원형지 매각 제한 받지 않거든요. 국가지자체는 5번.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에 대한 시정 요구 없이 거쳐야 됩니다. 시정 요구했는데 아무 말 안 했으면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거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예요. 정답은 1번이 되어집니다. 답은 1번. 55번. 조합 문제입니다. 맨날 푸는 문제죠.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답니다. 그러면 조합이 임원될 수 없으니까 기억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조합 설립의 인가라는 거를 받았어요. 그리고 공고 방법을 변경한다. 여러분 그거 나세요? 기억나세요? 그거? 조합의 인가를 받고 경미에서 신고한다고 한 대표적인 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었거든요. 그거와 함께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도 경미한 걸로 봐요. 그래서 인가사항이 아니라 경미 신고사항이라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옳지 않겠죠? 두 번째,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누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니까 틀린 거고. 그다음 리을 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얼마? 50인 이상인 조합은 권한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가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 수는 뭐가 되어진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거니까 기역 리을이 맞아서 정답은 2번 기역 리을이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학급 문제가 되어집니다. 56번으로 갑시다.
이 문제는요, 대행에 대한 부분의 내용인데요. 과거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긴 해요. 그쵸? 우리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법 11조 11항으로 시행령 25조 2에 나오는 건데, 봐요. 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의 4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제 시다발이 하듯이 이제 일단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지자체가 이제 일반적인 업자에게 대행시키게 할 수 있는 거죠. 괜히 뭐 사소한 일을 뭐 공공이 나서 가자 하는 것보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좀 물어보고 있는 건데, 무슨 뭐 실시 설계니 무슨 뭐 부조성 공사니 등등은 다 마찬가지인데,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이라는 거를 대행케 할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어주는 부분이에요. 요건 약간 좀 상급 레벨로서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제가 예상 문제 풀 때인가요?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건 좀 상급 레벨로 볼 수 있는 개발법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7번. 요거는 매번 드리는 학급 문제입니다. 제가 매번 개발법 들어갈 때마다 개발 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 정하는데, 그 개발 계획의 내용 중에서 구역을 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이 내용은 저만이 아니라 뭐 우리 고상철 교수나 김상 쌤이나 다 똑같이 뭐다 나온다고 주장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당연히 뭐가 되어지죠?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생활의 안정대책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다? 구역 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 얘기들 매번 드리는 말씀. 정답은 4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58번으로 갑시다. 58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의 시행에서 청산금, 개발법자가 청산금 나올 때가 됐다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틀린 거라고 나와요. 좋습니다. 그럼 대부분들은 다 일반적인 내용 드리고요. 두 번째 보시면 토지 소유자 신청에 따라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는 없다, 있죠. 환지 부지정 토지면 그 당시에 결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어지고요. 나머지 지문은 다 일반적인 지문들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2번.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어지겠죠. 답은 2번, 59번. 정비법 문제. 이것도 완전 학급 문제죠. 정비법. 정비사업에서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걸 정비기반설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공동이용설은 없어도 되지만 불편한 거고, 정비기반설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단 말이죠. 그냥 봐도 몇 번이에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이거는 없어도 돼요. 불편할 뿐이지. 이건 공동이용설이겠죠. 공동이용시설. 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정비기반설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너무 쉽다. 이 정도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50번입니다. 요거 약간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아주 상급 문제입니다. 상급 문제.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긴 해요. 나왔던 문제긴 한데, 우리가 이제 법제 72조, 그렇죠? 72조하고 시행령의 59조에 나오는 부분인데, 과거도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종전의 건물을 때려 부시고 두꺼봐 헌집 줄 테니까 새 집 주지 않겠니? 라고 해서 우리가 정비사업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일 때 우리가 철거하기 전에 이거의 가치가 얼마인지 분석해보고, 뭐 1억이었다. 분양 신청한 게 만약에 2억 원이었다. 비례율이 100%다. 1억 원의 분담금은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경우일 때 우리가 소유자한테 여러 가지 알려줘야 돼요. 그건 사실들 통지한 사항이 있고, 또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만방에 알게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봐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 신청의 통지, 그리고 분양 공고, 그 사항이 약간 공통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사항과 일간신문에 공고한 다른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공통으로 포함해야 하는 걸 모두라고 나와 있거든요. 결론만 얘기하면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는 통지사항도 되고 공고사항도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건 토지 등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은 공고만 하는 부분이고요. 분양신청서와 분양의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에 대한 부분은 통지만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통지 공고 모두 공통으로 하는 거는 뭐다? 우리 기획범밖에 없거든요. 이러니까 모두 고르라고 했다고 무작정 모두 고르는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앞에서 뭐 시군구 도시기획위원회 업무 같은 거는 모두 골랐지만 지금처럼 모두 골랐을 때 이렇게 니은디귿 리을은 아닌 경우도 꽤 되거든요. 이건 아주 상급 문제예요. 심지어 최상급 문제니까 이런 건 틀려도 괜찮아요. 상처받지 마세요. 됐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61번입니다. 이것도 매번 강조하던 문제예요. 그래서 뭐 조합의 정관을 변경한다. 그 원래는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되겠지만 중요한 다음 사항이라고 한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우리가 의결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 거라고 나와 있어서 청산금 징수 지급 방법 절차에 대한 부분은 3분의 2의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위치 면적, 조합의 비용 부담, 조합의 회계, 정비 사업비의 부담 시기 절차, 시공자 설계자 선정과 계약서에 포함된 사항,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내용에서 3분의 2에 대한 부분인 거죠. 작년에 평가사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또 나왔죠, 이게. 그러니까 나오는 부분이 이번에도 거의 뭐 32개, 31개쯤 맨날 나오는 뭐 돌아가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던 제가 중하만 잘 봐도 절대 공법은 70, 80 맞는 게 어렵진 않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어지겠죠. 62번입니다. 62번 문제는요, 정비법에 대해서 이제 공동구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설치 관리. 이건 사실은 이 내용에 없으면 국토계획법 내용을 준용하는 거라 어차피 공동구 내용은 대부분 국토계획법을 준용하거든요. 이 법에 조문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첫 번째 봐봐요.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라고 하면 당연히 뭐가 되죠? 권리 지분 비율이 아니라 점용 예정 면적에 따라서 하겠죠. 예정 면적. 그죠? 그 다음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 비용은 공동구의 설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포함이 안 돼요? 포함돼야지. 그리고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동구 설치 비용의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도 제가 여름 때 예상 문제집 풀 때 한 번 정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는 굳이 보면은 이건 좀 상급 레벨로 봐도 무리가 없겠다 보여집니다. 국토계획법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동구의 관리 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기별이 아니라 연도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시장 군수 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 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뭐하죠?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연 2회이네. 연 2회. 그렇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국토계획법과 비슷하죠. 내용 자체는 서술은 다르지만. 그렇죠? 그 얘기들. 정답은 몇 번? 우리가 3번이 되어지는 부분이겠고 이건 정비법 내용에서 조금 약간 뭐 어려웠던 문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정도. 63번 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부분에 조합의 임원의 문제가 나옵니다. 임원. 설명으로서 틀린 거라고 나오죠. 학급 문제죠. 맨날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렇죠? 첫 번째 봅시다. 다 하는 얘기고 답만 보면 2번이죠.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죠. 정답은 2번. 이거 틀린 사람은 정말 미워할 거예요. 제가 접시를 선물 보낼 거예요. 그렇죠? 접시 이용하라고. 상처받지 마시고. 정답은 2번.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다음 문제 보시면 64번입니다. 요것도 매번 드린 말씀이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지고 임대를 주는데 토지는 임대하고 주택은 분양하는 방법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재개발 임대 같은 거 지었을 때 그 임대주택 들어가는 사람들이 토지는 임대부로 주택은 분양받으면 좀 더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 내용인데요. 국시도시군수 등은 다음의 내용에 될 때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만 소유한 거 뭐라 했어요? 제가 90제곱미터 미만. 토지만 소유한 거 9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주택, 주거용 건물만 소유한 거 40제곱미터 미만. 이건 여러분 제가 동영 때도 많이 얘기했던 쉬운 문제입니다. 몇 번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답은 90, 40이 되어지니까 몇 번? 1번이 되어지겠죠. 요즘에 이런 식으로 그냥 빵꾸미 꾸는 질문도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다음 거 65번입니다. 주택법 문제입니다. 요거 좀 상급 문제예요. 제가 동영 봤을 때 마지막에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사실은 과열 지역이라는 게 있고 위축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요번에 이제 동영 모의고사 볼 때는 과열 지역을 문제를 냈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조정가상지역으로 위축 지역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물어봤어요. 조정가상 지역, 청약 조정가상 지역으로서의 위축 지역을 물어본 겁니다. 요거는 좀 맞히기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거의 얘기 안 했어요. 이거는요. 사과드리고요. 어쨌건 그러면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직전은 6개월간 마이너스 상승률이 1%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어지겠고요.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 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얼마 20% 이상이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은번에 대한 똑같이 3개월간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2배 이상 정 얘기하는 건데 어쨌건 1, 3, 20이 되어지는 부분이라서 정답은 몇 번? 답은 1번이 되어진다. 이건 좀 상급 주택법 문제로서 맞추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안 맞아도 됩니다.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게 내일 또 나온다 하더라도 또 틀리면 됩니다. 잘 나오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있나 보다. 보시면 됩니다. 65번 답은 1번. 56번입니다. 이 문제는 쉬운 듯 약간 좀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쉬운 듯. 사용검사 등에 대한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용검사 등. 설명으로서 틀린 거라고 나오죠. 내용을 본다 한다면 나머지는 1번이나 2번이나 이런 것들은 매번 드린 문제긴 합니다. 3번까지도. 4번 봐봐요. 사업주체가 파산이라고 돼 있어요. 파산으로 사용검사 받을 수 없다. 원래 사용검사는 주택법에서요. 사업주체가 신청을 해요. 근데 제가 매번 얘기하다시피 파산 등으로 검사받을 수 없다면 시공을 보증한 자 그리고 입주 예정자가 검사받을 수 있는 거고요. 시공자 자체는 안 돼요. 그럼 시공자 자체는 언제 가능하냐? 바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신청 안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므로 뭐가 되어진다? 정답은 4번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동영 모의고사 볼 때라든가 과거에 일일 모의 볼 때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사용검사 신청은 사업주체가 하는 거지만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못하면 시공보증한자라거나 입주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시공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정답은 4번이죠. 그리고 5번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렇죠? 신경 쓰지 마세요. 맞는 얘기긴 한데 그런 게 있나 보다. 5번은 50조에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답은 4번이 되어지겠죠.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67번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것도 상급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약간 좀 깊은 질문을 물어본 거죠. 법제 11조의 5 그리고 시행령 24조의 4를 물어본 건데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한대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한다. 그리고 모집 주체의 이 지문의 포인트는 광고. 광고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아직은 조합의 인가가 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합원 모집 광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그렇죠? 그럼 당연히 조합의 명칭, 사무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하지만
조합 설립 인가일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조합원 모집 광고 내고 있는데 조합의 설립 인가일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 미래의 일인데. 그러니까 순서만 알아도 우리가 고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번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림책 펴라고 하면서 내가 왼쪽부터 쫙 지나갑니다. 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매번 강조하잖아요, 제가. 이건 디귿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서 본다 한다면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어지는 부분이어서 2번이 되어지겠죠.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지만 스토리만 조금 이해할 수 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했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그러면 68번 문제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학급 문제죠. 그렇죠? 매번 나온다고 강조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대가 있을 때 이걸 나눠 쓸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캥거루하우스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죠. 캥거루하우스라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새로 짓는 집인지 아니면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를 하고 세대를 구분하는 걸 물어보는 건지. 근데 요건 한번 나왔었는데 우리가 요게 아직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올드한 기존 주택에 대해서 세대 구분할 때.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여기 봐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고 신고하고.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연결문, 경량구조, 경계벽 등을 설치하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의 요건인 거지 공동주택관리법에 허가 신고하고 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를 구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획은 틀린 거고 나머지 요거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부분이 맞는 지문이에요. 그렇죠? 요거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두 세대 이하로 할 것, 그 다음에 맞아 별도의 욕실, 출입문 설치할 것, 구조화재 소방 등 안전 충족할 것. 니은, 디귿, 리을 돼가지고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라고 우리가 내용 등을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69번입니다. 69번은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용에서 옳은 거라고 나오죠. 자, 매번 얘기합니다. 주택이라는 걸 건설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사업의 주체가 뭘로? 주택의 자금으로 모아져 사업을 시행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업의 주체라고 하는 건 등록하고 하는 거냐 등록하지 않는 거냐라고 해서 우리가 등록사업자다 비등록사업자다 라고 하면서 내용 등을 우리가 언급했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옳은 거라고 나오죠. 첫 번째, 공익법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공익법인은 연간 20채 이상을 지어도 국장회에 등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국가 지자체, 토주공, 무슨 지방 공익법인 같은 거. 그리고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이라고 한다면 공동사업 주체할 수는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국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뭐하죠?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랑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하여야 하죠. 고용자일 때는. 정답은 3번이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했답니다. 이런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 말소하여야 한다. 옛날에 제가 수업할 때 이런 말 했는데 거짓되어 말소하여야 한다. 거짓되어 말소하여야 한다. 이랬거든요. 거짓부렁 등록했거나 대여한 경우는 말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있으면 전에 사업계획 승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예상문제 풀 때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답이 쉬워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중급 레벨로 볼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들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 70번. 주택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문제, 학급 문제입니다.
그렇죠? 틀린 거라고 나오죠. 다 아는 얘기. 뭐 공동주택, 오피스텔 준주택, 그 다음에 8m 이상 도시계획 이 정도 나눠져 있다면 별개 주택단지, 그죠? 그런데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전거 보관소는 부대시설이에요. 그쵸? 틀린 거라고 한다면 4번. 없으면 못 살죠. 그 다음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 기관시설. 이것도 간선이라고 답하신 분 없겠죠. 간선이 되려면 단지 안팎을 연결하는 게 간선이에요. 연결이 돼야 간선인 거고 그냥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이라고 나온다면 그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시설인 거죠. 그렇죠? 그 얘기들 정답은 4번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71번입니다. 주택법령상 리모델링과 관련된 설명이라고 나옵니다. 리모델링. 틀린 거라고 나오죠. 이것도 마지막에 동영 볼 때 많이 한 얘기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다. 그러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만들어라. 특광 대도시장이 만든다. 다 드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뭔다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면 뭐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만들고. 그리고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한 리모델링 조합이나 전원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장에게 리모델링 허가 신청 제출하기 전까지 기억나요? 전에 철회할 수 있다 전에 마찬가지.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시도 대도시장이 만들면서 그 내용을 고시할 것이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조기준 맞게 설계해 줘야 될 것이고 근데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의 안전 진단은 너무 쉽죠. 증축일 때. 증축형 리모델링일 때 재건축 마취로 안전이나 거치는 거지 대선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충분히 5번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건축법으로 갈까요? 건축성 문제, 이것도 마지막 동영 때 줬던 문제. 건축성 관련 설명으로서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라고 나와 있죠. 일단 원칙적으로 봅시다. 건축성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매번 설명드리다시피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도로가 있을 때 여기다가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 이 얘기죠. 그러면 요 선 넘어서는 건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건축선이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을 나간 부분을 뭐로 한다? 건선으로 하죠.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어난 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쪽 경계로부터 반대쪽 경계로부터 소요 너비 해당하는 상단거리 후퇴한 선,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선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원칙은 2분의 1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폭이 원래 법이 4m라면 보통된 게 왼쪽으로 2m, 오른쪽 2m 가는 거죠. 엠빵 해가지고. 그렇죠? 하지만 반대쪽에 철도, 솔로부지, 하천 같은 게 있다면 반대쪽 경계로부터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물러난 거를 건선으로 본다고 얘기했었죠. 조문 그대로예요. 정답은 뭐다? 3번이 되어지는데 또한 그래서 건축성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은 어디에서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고 얘기했고요. 대지로서 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대지 면적이 제외하잖아요. 소요 너비 미달도로니까. 그렇죠? 그 얘기. 정답은 3번이라고 이건 다 맞췄겠죠? 확인해 볼 수 있죠? 73번입니다. 요거는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좀 맞추기 어려워요. 상급 문제로 맞추기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일단 건축 협정구역에서 완화를 여러 가지 해주거든요. 완화할 때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뭐라고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이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법제 77조 13 6항 단서인데요. 외우기 힘들죠. 용적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이건 좀 맞추기 어려웠을 겁니다. 정답은 1번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얘기하듯이 상급 문제를 맞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필요 없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런가 보다.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14번입니다. 이 문제도 아주 상급이에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고 얼마 전에 개정된 거 한 3, 4년 전이죠. 개정된 거를 콕 집어서 문제를 낸 겁니다. 그렇죠?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봐봐요. 일단 자동차 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 면적이 500제곱미터인 게 있는데 전부를 뭘로? 노래 연습장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요는 뭐가 되죠? 이거를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자동차 영업소 노래 연습장 뭐냐면 5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원래 자동차 영업소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생이거든요. 그럼 뭐야? 둘 다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둘 다. 됐죠? 그러면 2종 근생시설 안에서 둘 다 2종 근생이니까 자동차 영업소를 노래연습장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대장기재 변경도 원래는 필요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된 게 뭐냐면 봐봐요. 노래 연습장으로 변경하는 거는 아무리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 동일한 시설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 하더라도 대장기재 변경에 대한 부분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1, 2종 상호간에 바뀌는 거와 또는 그 시설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한다면 대장기재 변경도 필요 없는 거지만 지금도 뭐예요? 2종 근생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대장기재 변경도 필요 없어야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그 안에서도 노래 연습장이라는 걸로 변경한다면 아무리 동일한 시설 안에 있어도 대장기재 변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몇 년 전 단서로 들어온 지문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정답은 4번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약간 좀 이의 신청 건수가 있나 싶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닥 제기할 수 있을 거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당연히 뭐다 허가 신고사항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받을 리도 없는 것이고 건축사 설계할 리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해설 끝나고 나서 또 며칠 동안 여러분들 문제 본 거 보면서 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부분들을 제가 또 검토해서 고상철 교수나 우리 김희상 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또 얘기 나눠서 필요한 부분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죠? 좀 뭐 기다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75번 봅니다. 완전 쉬운 문제죠. 이거 많이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그렇죠? 요즘에 자꾸 건물 무너지는 게 많아가지고 구조 안전 서류의 제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봐줘야 합니다. 일단 일반 높이. 제가 매번 이거 얘기할 때마다 그린 거. 일반적으로 건물 봤을 때 본다 한다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대한 거리는 10m 이상 이랬거든요. 그럼 뭐가 되죠? 기읍번하고 요거 디귿번은 맞는데 니은번에 대한 부분은 9m 이상으로 틀렸겠죠. 그러면 기읍, 디귿이라고 해서 정답은 3번이 되어지겠죠. 완전 학급이죠. 제가 시험 보기 2주일 전, 일주일 전인가? 풀었던 문제입니다. 똑같이. 정답은 몇 번? 기읍, 디귿의 3번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다음 문제. 이 문제는 어려웠던 약간 좀 상급 문제입니다. 이거 좀 어려웠어요. 그렇죠?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예요. 출구. 관련된 것으로 이게 시행령 39조 관련된 부분이에요. 라고요? 시행령 39조. 그렇죠?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닌 거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에서 우리 법에서 전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따로 규정이 있어서 이 조문의 적용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거든요. 그렇죠? 전시장 같은 거 따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외시키는 거거든요. 정답은 1번이 되어지는데 솔직히 맞추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축법도 어려운 상급 문제가 3개쯤은 나왔었는데 좀 버릴 건 버리고 맞출 건 맞추고 하는 식으로 공부해 가시면 됩니다. 아주 어려웠던 아주 디테일한 지문입니다. 답은 1번. 17번입니다. 이 문제는 매번 풀어봤던 용적률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맨날 풀어봤던 문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겠죠. 그럼 간단히 볼까요?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건물을 그려보는 게 수예요. 그렇죠? 그려보면 뭐 지하 3층이라고 했고 지상은 몇 개층? 11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서 대지 면적은 1,500이라고 나왔고요. 각 층의 바닥 면적은 1,000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지상 1층 중 5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뭘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대요. 파킹으로. 그러면 봐봐요. 요 중에서 우리가 1,000인데 요 중에서 일부분은 이렇게 절반 정도 부분은 뭐다? 요게 500 정도. 그렇죠? 이 부분은 파킹으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봐요. 용적률을 구한다고 나오면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럴 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N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지하층이라는 것을 제외한다고 얘기했고, 그렇죠? 지상의 주차용 공간 제외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문제에서는요. 그럼 결론적으로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은 11층이니까 1,500만 남고 10개 층에서 1,000이니까 만이 되어지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1,500이 연면적이네요. 그러면. 그리고 대지 면적 얼마? 1,500이죠. 그럼 1,500분의 1,500 곱하기 100이 되어지니까 막 열심히 암산해 보면 결국은 700%가 되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뭐가 된다? 정답은 700%. 항상 나오던 문제 유형이에요. 오늘 문제 보니까 과거에 나왔던 기출을 또 한 번 이용한 게 한 10개쯤은 되는 것 같아요. 얼추. 그렇죠? 공법은 1차 민법처럼 뭐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기존 기출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다른 과목에 비하면요. 어쨌건 나왔던 문제 유형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됐고. 그 다음 너무 쉬운 문제, 공개공지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건 나온다고 많이 강조했던 거. 공개공지, 공개공간, 빈 공간을 만들어줘라. 그렇죠, 여러분? 이걸 또 뭐라 했어요, 제가? 공개공지 공간을 설치하는 건 대지 중에 뭐다? 일정한 공간에 대한 부분을 공지를 만들어 일반에 오픈하라는 얘기거든요. 공개공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일준이 상준이가 뭐였습니까? 문종판, 운업수기. 업수가 운업수기, 업무시설. 그렇죠?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대지 면적의 10% 범위 내로 공개공지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이거였거든요. 이 세팅을 맞는 걸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죠? 첫 번째입니다. 일반 주거는 맞는데 초등학교는 아니죠. 준주거 지역은 맞는데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뺍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에 관망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 상업지역은 맞지만 관망탑은 관광휴게시설이에요. 문종판, 운업수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말이 안 되고요. 또 자연녹지는 지역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유스호스텔이라는 것도 뭐하죠?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 말 건 5번. 준공업지역으로서 여객용의 운수시설이 되어지겠죠. 이것도 제가 동영 때 들었던 문제와 똑같이 나왔습니다. 거의 말만 바뀌었지. 그래서 항상 나온다 강조하던 부분 나와서 학급 문제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농지법 좀 봅시다. 요번에 좀 농지법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요. 조금 좀 사이드가 나왔어요. 전 요번에 여기가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분하고 그런 부분 농지 취득 자격증명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 어이없이 임대, 무상사용 뭐 같은 패턴의 위탁경영 이런 걸 물어봤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도 법제 23조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 60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 넘었다고 한다면 그 자는 농지를 임대사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위탁경영 사유일 수도 있지만 3개월 이상의 구교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는 농지도 임대사용 됩니다. 그리고 위탁경영도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65, 3, 65,
5, 3이니까 정답은 몇 번? 이렇게 3번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빵꾸 메꾸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80번 문제 또 나왔어요. 위탁경영. 그렇죠? 소유농지의 위탁경영 사유가 아닌 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적용할 수 없을 때, 징집 소집될 때, 농업법인 청산 중일 때,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 따라서 위탁 경영할 때 자기의 노동력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죠. 너무 쉽죠? 하급.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부터 개발법, 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 주택, 농지까지 해서요. 40문제 간단한 설명 드렸고요. 지금 뭐 정규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신데 포인트만 얘기해 주면 되고요. 어쨌든 상급 문제 10개가량, 하급 문제 20개가량, 중급 문제 10개가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학급 문제가 좀 많이 포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시험 되신 분들은 이 합격을 즐기시고요. 뭐 아쉽게 되신 분들은 또 다음 기회도 있는 거니까 너무 심란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1년 동안 너무나 공부하시느라고 애썼고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대내 평안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신바람 고니공법 이상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